나는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무너진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그를 원수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게 내가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게 아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그를 벌주겠다고 붙들고 있던 분노가 사실은 나를 묶고 힘들게 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행 번호표가 47번을 불렀습니다. 제 손에 쥔 표에는 52번이 적혀 있었습니다. 창구 앞 의자는 거의 다 차 있었고 사람들 손에는 하나같이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은 빚 상담도 예약이 밀린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접었다 펼친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 담보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남은 건 사업 정리하면서 남았던 채무 일부입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숫자로 다시 살아나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멈추는 순간 이상하게 숨이 한번 막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3년 전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부러 피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가 제 맞은편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어깨는 예전보다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잊으려고 애쓴 얼굴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남는 법입니다. 그는 저를 보지 못한 듯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뭉치가 제 것보다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52번 고객님.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제 이름이 울렸습니다.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면서도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채무 조정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소득 증빙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준비해 오겠습니다. 말은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귀는 옆 창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10년 넘게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은행 스피커를 통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둔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았던 체납 통지서, 거래처 사장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던 날, 통장 잔고가 0으로 찍혀있던 화면, 그리고 그가 제 앞에서 했던 말,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 막아볼게.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 문장이 제 인생을 무너뜨린 변명처럼 들립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정확하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 그를 원수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도 그를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건 35살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상가에서 작은 인테리어 일을 하던 때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저녁이면 삼겹살집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에 밝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더 잘했습니다. 일은 자연스럽게 나뉘었습니다. 저는 영업을 맡고 그는 자금과 서류를 맡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잘 풀렸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공사가 늘었고 직원도 셋에서 6으로 늘었습니다. 그는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 우린 오래 가야 돼.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함께 다녔습니다. 주일이면 같은 줄에 앉았고 여름 수련회도 가족끼리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 생일이면 서로 집을 오갔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그가 웃고 있었고 그의 집 마당에서 제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보증은 내가 설게. 형 이름은 깨끗해야지.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거창한 계약서보다 의리가 더 단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대출도 늘었습니다. 공사 하나가 커질수록 선투자 금액도 커졌습니다. 그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번 현장만 잘 넘기면 숨통이 트여. 저는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밤늦게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도 우리는 걱정보다 기대가 더 컸습니다. 55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겹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번 더 크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금 지급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이면 들어와. 내가 다 알아봤어.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며칠이 몇 달이 되었고 밀린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가 어떻게든 막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업자였고 친구였고 같은 교회 집사였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신뢰가 내 인생을 가장 깊게 흔들 줄은. 처음 이상했던 건 통장이었습니다. 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입금 예정이던 공사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금 아직이야?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맡고 있어.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체납 통지서가 이미 발송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산기와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 현장 하나가 터졌어. 자금이 다 묶였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밀릴 정도는 아니잖아. 그는 장부를 밀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거래처 부도, 연쇄 지급 지연, 돌려막기. 그 말들이 제 귀에는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거래처 사장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명의로 계약했잖아.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문제가 된 계약서에 제 이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 맞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내가 다 막아볼게. 형까지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 그 말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이미 저는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일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압류 통보, 형사조사 출석 요구, 거래처 소송. 사무실 문에 붙은 안내문을 떼어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그의 선택 때문이라고. 그가 나를 팔았다고. 그가 마지막에 나를 밀어냈다고.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 그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는 배신당했다고. 그리고 그 확신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책상 위에 남은 도면들을 상자에 넣으면서도 다시 열 날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직원 둘은 먼저 다른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한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공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아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남았습니다. 장남은 그의 대학 등록금을 대출로 돌렸습니다. 딸은 학원비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아저씨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의 가게는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그는 그대로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같은 줄에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문장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제 현실과 너무 멀어 보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지. 기도를 해도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습니까? 기도는 점점 짧아졌고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같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순간 그 침묵이 모든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접었고 저는 작은 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살아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그 사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여전히 가슴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를 용서하지 않는 게 옳다고. 그리고 그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를 본 날 이후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서류 봉투를 풀지 못하고 한참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괜히 텔레비전을 켰다가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 봤어. 아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여러 해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안 했잖아요. 그 말이 괜히 거슬렸습니다. 내가 왜 먼저 말을 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고 그의 가게 위치를 검색했습니다. 영업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불이 켜진 가게 사진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습니다. 나는 아직 채무상담 창구를 드나드는데 그는 그대로라는 생각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서류를 가져오라는 안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오후 늦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혹시 그를 또 마주칠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은행 입구에서 또 그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들끓었습니다. 끝까지 비겁하네. 그가 말을 피하는 모습이 또 다른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오래전 장면이 또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있던 그의 모습. 형, 내가 다 막아볼게. 그 말을 다시 떠올리자 화가 더 났습니다. 다 막겠다고 해놓고 결국 나만 남겨두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아무 데나 펼친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 구절을 보는 순간 책을 덮고 싶었습니다. 사랑은 무슨?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책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제 현실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서 있지? 그 질문이 더 불편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동안 제 시간도 멈춰 있었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바로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먼저 잘못한 건 그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를 무너뜨린 건 그 사람이라고 그 확신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저는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은행에 간 날이었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 앞에서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 둘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었지만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이미 집 담보 다 넘어갔잖아요.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현장 막으려고 자기 집까지 잡힌 거라면서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더 꽉 쥐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같은 사업 하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분도 그때 이후로 집 정리하고 아직도 대출 갚고 계세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공사 현장 살리려고 자기 집 담보로 추가 대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들 찾아다니면서 시간 벌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다 터졌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표님 명의로 계약이 많았던 건 세무상 유리에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아무 의미 없이 덧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른 소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붙들고 있던 그림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도망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마지막까지 막아보려고 했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을까? 그 침묵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예전 거래처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그때 나한테도 무릎 꿇었어. 형까지는 안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더라. 그 말이 제 발을 멈추게 했습니다. 안 끌어들이다니. 제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은 모르고 있는 게 낫다고 했지. 자기 선에서 정리해 보겠다고. 그 순간 오래전 사무실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가 장부를 붙들고 있던 모습. 형까지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 저는 그 말을 변명으로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맞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집은 담보로 넘어갔고 아이들은 대출을 안고 사회로 나갔습니다.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었을 거라는 제 확신이 조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더 불편했습니다. 차라리 그가 완전한 악인이었다면 미워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게 쉬웠을 때는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분명했고 나는 피해자라고 믿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막으려 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막아보려 했대.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동안 누구랑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는 그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향해 분노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그 사람은 제 삶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붙들고 있던 건 사건의 장면이었습니다. 법원 복도, 통장 잔고, 독촉장.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이 다시 조여왔습니다. 그가 아니라 그 장면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전 덮어두었던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전에는 그 말이 제 현실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원수를 붙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습니다.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를 벌주고 싶어서 붙들고 있던 분노가 사실은 저를 붙들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에게 묶여 있던 게 아니라 제 해석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을 악의로 단정했고 그 단정을 10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단정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저를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입으로 말했지만 마음은 아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붙들고 있던 장면이 조금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주쳐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았는데 맞은편에서 그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을 겁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슴이 조이긴 했지만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10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 그 말은 오래 준비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잃은 세월도 무너진 집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가 옳은지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지. 그는 놀란 듯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예전처럼 가슴이 요동치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은행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 지고 있던 장면을 그날 처음으로 놓아보았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달라지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를 원수로 붙들고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 제 안에서 더 오래 울렸습니다.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기는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를 놓아주던 순간 제 마음도 풀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건을 떠올려도 예전처럼 숨이 가빠지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기도가 결국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던 날, 제 인생의 한 장면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너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는 말씀 전파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